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hun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이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이주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요 이주민이 누구인가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시민들 뭐 아니면 학생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주민 누구냐, 뭐 내 고향을 떠나서 이주라는 것의 이제 개념이 내 고향을 떠나서 집단으로 다른 곳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주민은 바로 우리 자신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간단하게 목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이주민 그러면 너무 커서 범위가 크니까 그 중에 구분을 좀 하면 이주 노동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 분류를 좀 하면은 그리고 동포 그리고 유학생 마지막으로 난민 요 정도로 크게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자신이 이주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편하게 브레인스토밍으로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주민인 것 같아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쵸? 그냥 척 보면 다 아시죠? 예. 바로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주민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성가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이집트까지 피난 갔던 것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주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라는 것은 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가는 과정 그리고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항상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 내용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구약 성경은 그냥 이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이주다. 아무래도 이쪽에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가 이주민 관련된 일에 해서 그렇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주에서 시작해서 이주로 끝나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우르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 우리 맨날 요즘에 TV 많이 나오죠? 전쟁하는. 이라크에서 하란은 터키 남쪽이고 굉장히 크게 1500km를 옛날에 소와 양과 가족들을 데리고 걸어서 간 거잖아요. 그렇고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헤브론에서 고센도 이제 이집트에 있는 땅이고, 모세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오미와 롯은 우리가 또 카톨릭 우리 제주교구에 가면은 나오미 센터라는 그 난민 센터가 있어요. 이름을 이제 나오미에서 따온 건데, 어떻게 보면 제일 짧은 100km처럼 보이지만 여자 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험한 사막을 100km를 간다는 건 굉장히 먼 거리인 거고요.
뭐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본인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집트까지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주의 삶이다 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은 누구인가? 뭐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이주민은 누구인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제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이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땀 흘려 일하는 이웃, 이주 노동자, 그리고 사랑을 따라온 이웃, 결혼 이민자겠죠. 그리고 뿌리를 찾아온 이웃이 바로 우리 동포가 되겠고요. 미래를 꿈꾸는 이웃은 우리 유학생. 생존을 위해 탈출한 이웃이 바로 난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다 해서 그냥 외국인, 이주민 그러면 두리뭉실하시잖아요. 조금 그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먼저 얼마나 많은 이주민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나? 많이 살고 있긴 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이제 이게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요. 216만 6천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법무부 통계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법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그러니까 관광으로 일주일 뭐 한 달 있다 가는 사람들은 치지 않고요. 3개월 이상, 그러니까 90일 이상 한국에서 살아갈 외국인들만 외국인 등록이라는 거를 해요.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그 증을 만드는데 그 증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90일 이상 살면. 그래서 90일 이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16만 명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동포가 제일 많기는 해요. 동포가 아래쪽에 8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주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이렇게 있고 이 체류 자격이라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주 노동자가 22%, 결혼 이민자가 8.6%, 동포가 37%, 난민, 인도적 체류 0.1%, 유학생, 기타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중에는 결혼하러 와서 귀화를 해서 지금은 한국인이 돼서 주민등록증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여기서는 또 빠지는 거예요. 물론 동포들도 한국에 중국 동포가 처음 온 게 이제 92년인데 그때 오셔서 그 사이에 귀화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빠져요. 그래서 진짜 생으로 외국인인 한국 국적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 숫자니까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숫자가 그런데 그럼 언제부터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 자료부터 하면 어려워서 2007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표 맨 왼쪽 아래 보시면 2007년에 80만 명이었다는 거죠. 이 80만 명이었던 것이 자 그래프가 이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시면은 쭉쭉쭉쭉 늘어나다가 잠깐 주춤하면서 내려갔던 데가 이제 코로나 기간 그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6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8년 동안 170%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1.88% 쭉 그냥 연평균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금 출생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구는 그런 상황인 건데 외국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6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지 아닌지 보시면은 충청남도의 인구가 213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 귀화한 사람은 빼고 숫자가 충청남도 인구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외국인은 서울 경기에 대부분 다 살고 있다고 또 보시면 되고요. 뭐 통계는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유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먼저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알 텐데, 지금도 그 한일타운이 아니라 옛날에 한일합섬이었잖아요. 예. 한일합섬이 중국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땅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한일타운이 됐잖아요. 그때가 이제 요 시기라는 거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점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에서 가져간 기계,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그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한국에 있는 기업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배우는. 그래서 외국인인데 산업연수를 하러 온 학생이다 해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걸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사에 와갖고 일을 배우고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요거를 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요 제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연수생이라 학생이잖아요. 근로자라고 보지 않고 학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사람들한테 10만 원, 15만 원의 수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근로자로서 일을 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배우러 왔으니까 수당을 받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요때가 이제 처음 시작인데,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왔고, 방글라데시에서도 되게 많이 왔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섬유, 직물 이런 업체들이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산업연수생을 하다가 집을 안 가고 다른 공장에 이제 들어가서 몰래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의 인건비는 비싼데 이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당만 조금 받았던 거고, 도망을 나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 이제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많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됐고, 또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죠. 더럽고 위험하고 디피컬트, 예. 3D 업종을 이제 기피하면서 이들이 그 업종으로 일을 계속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IMF가 온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IMF가 와서 그때 망한 회사 굉장히 많죠. 그때 망하신 분들이,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이 다 노숙도 하시고 뭐 이런 일이 많았으니까, 요 IMF가 오니까, IMF가 왔을 때 우리가 외환 위기였고요. 어떻게 해서든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원자재를 낮추거나 뭐 유통을 낮추거나 또는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건데, 당장 손 쓸 수 있는 게 인건비를 낮추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IMF가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국인들은 안 하는 일을 이분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서 IMF가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노동 인권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옛날에 그 사장님 나빠요 있었잖아요. 예, 블랑카라고 개그맨.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게 바로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외국인이 늘어났고,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0년, 20년씩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데리고 와봐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또 데리고 오면은 도망가서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바꾼 게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이제 고용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을 해줘서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회사에다 주는 고용 허가제라는 게 생겼고, 또 방문 취업제라는 거는 동포,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방문을 해서 고향을 방문해서 취업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가 간에 협약을 해갖고 지금 17개 국가, 우리나라 정부하고 17개, 동남아시아에 있는 17개 국가가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포 간 차별 폐지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오는 동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었는데 이민 가서 살던 2세들, 3세들은 교포라고 하면서 되게 우대를 해주고,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 우즈벡에서 온 그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인인 거죠. 들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서 그런 차별도 좀 폐지하자 하면서 이제 방문 취업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2007년부터 시작된 고용 허가제도 한 5년 정도 일하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5년 일하면은 한국말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기계도 잘 만지고 고치기도 하고 이래서 더 오래오래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체류 기간을 넘어서 불법 체류를 해서 정부에서 그다음부터 바꿔서 숙련 기능이라고 해서, 또 마침 또 우리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이게 또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도 사고 안 치고 본인이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숙련 기능이라고 이제 바뀌면서, 체류 자격이 바뀌면서 부인하고 자녀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장 다니는 사람들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부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그렇게까지 지금 바뀐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얼굴 내밀고 있는 친구들이 다 시흥 엠마우스라고 우리 이주사목위원회에서 매주 주일 미사를 하는데, 시흥 엠마우스에서 미사에 나오는 친구들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요렇게들 한국에 처음 오면 요 맨 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진처럼 한 군데 모여서 비행기 타고 오면은 한 군데 모여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이제 각 공장으로 다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수원교구에는 제가 이제 이주사목위원회에 시흥 의료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흥, 광주, 안성, 장원, 바람, 평택, 안양, 안산, 그리고 수원까지 지금 외국인 공동체가 있고요. 신자 공동체. 그리고 시흥은 베드로 성당, 안산은 본호동 성당, 평택은 송현 성당, 광주 성당, 화서동 성당 뭐에서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사는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필리핀이 워낙에 이제 카톨릭 국가다, 카톨릭 신자들이 많으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영어 미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베트남. 예, 베트남도 카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면서 카톨릭화가 됐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처음 와서 우리를 선교를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베트남도, 왜냐하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파리 외방이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미사라든가 이런 전래 문화가 우리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왜냐면 전파해준 사람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들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고요. 예, 광주 엠마우스 신앙공동체부터 해서 바란,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평택, 그리고 베트남 공동체까지 이렇게 주일날마다 다 영어든 베트남어든 미사 성당을 빌려서 저희가
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를 그냥 바로 방문을 하시면 되게 좋아들 해요. 자, 그 다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이민자는 뭐 누군지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8688 때 탁구 자우즈민이라고 네, 안재영 요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랑 그 옆에는 이제 이참이라고 옛날에 뭐 그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할리,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1세대,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1세대는 가야 시대로 넘어가요. 허황호의 가야 김수로 왕과 결혼한, 근데 그거는 아직 그 팩트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좀 요분들이 1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980년대 이제 국제결혼 이제 태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이 많이 생긴 거는 통일교입니다. 아시죠? 그 올림픽 공원에서 삼천쌍. 이런 결혼식을 1년에 두세 번씩 했거든요. 지금도 한 50대, 60대 일본 분들, 결혼이민자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다 100% 다 통일교로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 60대 필리핀 분들도.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랑 한류가 되고, 혹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기억나세요? 누군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미식축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최종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MVP를 하면 되게 유명한 스타거든요.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인데, 저 친구가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흑인 미군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에 MVP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뉴스가 아주 뒤집어졌었죠. 이게 다문화로 태어난 아이들의 장점이 한국인의 장점과 외국인의 장점이 발현된다라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좀 진흥을 시킨 거라는 거죠. 정부에서 결혼을 하면은 다문화 가족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고, 또 농촌 총각 장가 가라고 하면서 군 의회에서 돈 대주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시기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걸 지나면서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되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K컬처가 많아지면서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가 뭐 외국에서 다 알고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요 시기를 보면 이제 2000년대 월드컵과 한류 때에는 중개업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던 시기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중개업체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호해서 와서 더 다양한 국가들이 이제 생기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결혼 살짝 변화 과정을 좀 보면, 국제결혼의 시작은 한중수교예요. 1992년에 원래 우리나라랑 중국이랑은 중공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교가 아니고 적성국가였거든요. 근데 1992년도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죠. 그전에는 중국을 갈 수도 없고 중국 사람도 한국에 올 수 없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한중 수교를 하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조선족 여성분들이 대거 한국에 와서 농촌 총각과 결혼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92년도고요. 그래서 월드컵 이후에 동남아 결혼 이민자가 증가를 했고,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 베트남에서 보다 다양한 국적으로 또 변화가 됐어요. 뭐 라오스도 있고요, 우즈베키스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귀화 결혼 이민자가 오래 살았으니까 귀화를 했겠죠. 한국 사람으로 자국 남성하고 재혼을 하는. 왜냐하면은 본인이 시집올 때 19살, 20살에 왔는데 이제 40살 이렇게 되신 한국 분들하고 살다가 본인이 이제 귀화를 했고, 본인이 이제 한 30대 중반쯤 되면 이제 남편은 이제 꺾어지시는 나이가 되고, 이혼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별을 하거나 그러고 나서 자국
근로자들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런 현상이 요즘에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혼인 건수 중에 국제 결혼 비중인데 92년도 1.5%에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피크할 때는 한 2005년도, 2010년에는 두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10명 결혼하면 1명 이상이 국제 결혼이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만큼 한국인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결혼도 많이 안 할 뿐더러 결혼할 여성을 찾지 못하는 남성들이 이제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는 게 아예 있었던 시절이죠. 예. 그리고 한류 열풍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예. 다양한 국제 결혼. 지금은 요즘에 TV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러시아에서 유학 온 여자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뭐 별나라가 다 있습니다, 요새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 결혼 이민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사실 우리 카톨릭에서는 혼인의 조건을 성사죠. 우리는 성사고, 즉 교회에서 주례 사제 앞에서 해야 되고, 자유로운 합의와 혼인의 불가소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혼인인데 브로커가 중간에 있고, 또 재혼의 경우에는 이제 한쪽만 신자인 경우, 예를 들어 필리핀 여성들은 신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와서 한국에서는 신자가 아닌 남성과 사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솔직히 자유로운 합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친교를 통한, 근데 이제 친교가 과정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서 이루어진 혼인인데, 그 혼인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늘 저희가 이제 연수하거나 그럴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문화의 전파인데요. 예. 필리핀하고 베트남 남부 지역 출신 결혼 이민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비율이 이제 높고, 이제 본국의 카톨릭 문화를 또 우리나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의 전파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도 우리하고 같은 파리 외방 정교회라고 하는데, 결혼 이민자 집에 가보시면은 되게 색다른 성모님을 집에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루르드 성모님이 거의 90%에 어딜 가나. 근데 뭐 베트남 결혼 이민자 또는 필리핀 결혼 이민자들 집에 가면은 이제 필리핀 옷을 입고 있는, 베트남 옷을 입고 있는 성모님도 있고, 또 그 나라마다의 다른 스타일의 성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같은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전례가 좀 다른 것들도 있고요. 예, 뭐 성수 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카톨릭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갇혀 있는 카톨릭 문화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문화를 좀 전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뭐 교회와 사회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22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너의 성문은 늘 열려있는 채 낮에도 밤에도 닫히지 않으리니 임금님의 인도 아래 민족들의 재물이 들여오기 위함이다 라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많은 재물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막에 있는 도시들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 바자르라고 해서 모든 물건들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이 다 교류하고 섞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사막에 있는 도시의 문화인데, 그러한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많이 섞일 때에 그들의 문화가 더 강성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 근로자들은 한국에 많이 있어도 우리가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결혼 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게 한국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살죠.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뭐 김치 비법에다가 자기 나라에서 쓰는 재료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본인의 친정 어머니, 친정으로부터 자랄 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문화가 섞인다라는 거죠.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에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미사를 갈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일 미사의 강론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말씀으로 거의 성사나 다름없는 특성을 지닌 것이다.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모두 모국어로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얘기인데 이 결혼 이민자가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살아도 저도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영어 미사하고 따갈로그 미사를 드리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미사할 때 제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아무리 영어 미사를 가도 필이 안 오는 거죠. 예. 영어 미사로 아무리 제가 이제 가장 영성체 하기 전에 우리가 영성체 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근데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는 거를 내가 기도할 때의 느낌과 I will be 이렇게 갑자기 영어로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어로 이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는 거를 하는 게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이 결혼 이민자들도 베트남에서 온 사람,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영어 미사를 한다고 해도 물론 한국 신부님이 하시거나 또 다른 외국 신부님들이 하시는데 그 미사를 할 때 느끼는 이 기쁨이라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성사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동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 디아스포라인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자이든 타이든 본토를 떠나 나라 밖에 자리 잡은 민족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가장 쉬운 예가 유대인일 거예요. 예, 로마 제국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전 유럽에 뿔뿔이 흩어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지 이제 100년도 안 된 거죠. 그리고 아프로 아메리칸.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흑인들은 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옛날에 쿤타킨테, 뿌리 이런 영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들이, 지금 흑인들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에 막 배 밑창에서 쥐와 함께 살면서 대서양을 건너와서 살아남고 목화밭에서 목화 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조상인 것처럼 이들도 이제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고려인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연해주에 정착한 한인들이 17만 명 있었죠. 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이제 스탈린이 점점 한국인이 많아지는 걸 보고 저놈들이 이제 더 많아지면은 우리 땅을, 러시아 땅을 저놈들이 뺏어 먹진 않을까 하면서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죠. 우즈벡, 카자흐스탄으로. 그분들도, 이 고려인들도 이제 디아스포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디아스포라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부터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또 쫓겨나는 사람들, 이들까지도 다 현대의 디아스포라라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중국 동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법적 용어로는 중국 동포고요. 조선족은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중국의 한족들이 우리가 원래 그 땅이 만주 얘기 많이 하면 고구려 때부터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았죠. 조선 사람들. 그래서 한족이 지칭하는 우리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법정 용어로는 이제 중국 동포. 근데 고려인은 우리 법정 용어가 고려인 동포예요. 법정 용어가. 그래서 중국 동포는 1800년대 후반부터 북간도로 농업 이주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예, 소장농들이 땅을 찾아서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독립운동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간도로 이주를 했죠. 그러면서 신흥 무관학교, 명동학교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죠. 우리가 광복이 되면서. 하지만 그때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면서 한국전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랑 남한하고는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적의 나라에 살아남게 되신 분들이 지금 중국 동포인 거고, 결국은 한 50년 동안 서로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다가 1992년도에 한중 수교하면서 한국에 입국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결혼 이민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 2004년에 재외동포법이 바뀌면서 동포 자격으로. 그래서 기억들 하실 거예요. 식당 가면은 다 중국 동포, 모텔 가면은 다 중국 동포 분들이 뭐 빨래도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적응이 돼서 우리가 못 알아채는 것 뿐이고, 지금은 이제 간병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시고, 여성분들은 자영업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아파트가 중국 동포 없으면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고려인 동포는 어떠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대에 블라디보스톡에 독립운동가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은 이제 그러니까 땅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고, 나중에 독립운동가들이 왔으면, 이 고려인 동포는 독립운동가들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안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많이 아시는 홍범도, 뭐 신채호 이런 분들이 항일 무장 투쟁을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탈린이 야, 이거 너무 많다, 뿌려버리자 하면서 17만 명을 강제로 기차에 태워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되면서 소련하고 우리는 또 적성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고향하고 단절이 된 거죠. 그러면서 2004년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동포 자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이분들의 뭐에도 우리가 히스토리 정도는 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많이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이에요. 지도에 보시면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룡강성에서 우리가 보통 요령성, 길림성, 흥룡강성이라고 하죠. 요 3성이 이제 뭐 고구려 땅이었다라고 하는 요 3성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인 거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변. 저 빨간색이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조선족이 많이 살았을 뿐더러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공산혁명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치주를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동포 인구가 지금 250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지린성에 104만 명, 그리고 우리 한국에 남한에 86만 명, 흥룡강성에 33만 명, 요령성에 23만 명, 기타 다른 성에 4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인원들이 다 여기저기 섞여 있었겠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가 두 번째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림성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시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계속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 결국은 가장 많은 중국 동포가 사는 지역이 이제 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고려인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사할린 이렇게까지 퍼져서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연해주는 원래 우리 한반도 바로 오른쪽 위겠죠. 연해주가 블라디보스톡 저 멀리까지 이제 보내버린 그런 거고요. 고려인 인구는 이제 중국 동포에 비하면 좀 적기는 해요. 17만 명이 뿌려져서 늘려놓은 건데,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18만 명, 러시아에 17만 명, 카자흐스탄에 11만 명, 키르기스탄에 2만 명, 한국에 생각보다 많이 안 삽니다. 이분들은 중국 동포하고는 다르게 중국 동포들은 모여 살았어요. 자치주가 있었잖아요. 조선족 자치주라고
조선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흩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 못하고 그 나라의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재외동포법이 바뀌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중국 동포에 비해서 많이 이제 못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건설 이쪽에 많이 이제 일을 하시고, 요즘에 간병에 또 많이 일을 하시고, 식당에서 많이 하시고, 공장에서도 일을 하시고, 자영업을 요새 많이 하시죠. 점점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학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유학생은 3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학사, 전문대를 포함해서 학사가 47%, 한 절반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학연수, 있죠? 한국어를 배우는, 그러니까 한국어만 배우는 사람도 있고,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석박사는 좀 많이, 숫자는 좀 적고요. 국적을 보시면, 중국이 30%, 베트남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요 순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제 중국, 베트남 합치면 60%겠죠?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중국, 베트남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도별로 보시면 유학생이 얼마나만큼 늘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6년, 딱 10년 전으로 보면 10만 명 정도였는데, 10만, 12만, 14만, 16만, 15만, 요 코로나니까, 코로나 끝나고, 18만, 25만 확 뛰면서 지금 30만 명입니다. 그래서, 증가율 보면 190%. 그러면 유학생 증가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가? 대학이 어려워요.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학을 보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학들이 어렵죠. 대학이 어려워하니까 교육부에서는 법무부에 얘기해서 유학생들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또 하나는 인구 소멸을 방어하겠다라는 거예요. 교육부랑 법무부에서 유학생을 많이 받아서 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정착을 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하면 우리의 노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육부의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30만 명 만들겠다. 달성을 한 거예요, 벌써. 이미 3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면은 인구 소멸 도시에서 살아라. 그러면은 체류 자격, 한국에 오래 살 수 있는 거를 빨리 해줄게.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경남, 전남, 충남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3만 명, 한 2만 명 사는데 안 가죠. 우리도 가기 싫은데 유학생들도 가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런 현실들이 좀 있고요. 가장 어두운 현실은 언어 장벽, 아르바이트.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부자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학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한국인이. 알바를 못 해요. 알바를 하다 잡히면 바로 잡혀가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인 거죠.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되고, 네 돈을 써가면서 유학을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학은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벌어서 학비를 내요. 그래서 낮에 졸거나, 왜냐면 밤에 편의점에서 PC방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의 질의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탈을 하기도 해요. 등록금 마련하지 못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애초에 이탈을 하려고 유학을 오는 친구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 취업이 바로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애들처럼 막 자격증을 막 따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K컬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유럽이든 아시아든 뭐 터키든. 난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체류 난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난민이.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회에서도 난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항상 그러고 하는데, 난민은 지금 난민 신청자 62,594명 중 1,67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어요. 자, 언제부터냐면은 199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죠? 꽤 오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1,679명이라는 얘기예요. 매우 적다는 얘기죠. 미얀마가 제일 많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난민 제도가 내가 난민입니다 라고 신청을 해요. 난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나라에 못 가는 거죠. 왜 못 가느냐? 전쟁이 있거나 뭐 큰 지진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정확한 비자를 받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왜냐하면은 난민 제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인정이 안 될 때 불인정하면 무제한으로 재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려되면은 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난민이라 못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허가 돼서 돌아갔다가 뭐 죽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그리고 강제 송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제 난민 인정받은 사람은 되게 적고 신청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난민의 구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비자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고. 자,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 전라남도 인구, 뭐 충청남도 인구 정도 2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또 그 중에 천주교 신자 뭐 비율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도 이제 남부 지역 사람들은 또 천주교 신자가 많고요. 인도네시아도 섬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좀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동티모르도 거의 거기도 필리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천주교 신자들이 많고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임 본당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석지 본당이잖아요. 이사 가면. 하지만 이들에게는 속지 본당 하면은 정말 자기가 공장에서 일하면 그 공장에 관할 성당을 가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사목위원회에서 속인 본당은 아니지만 미사만 드리는 거죠. 주일 미사 한 대만. 근데 그거에 이제 속인 본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들 본당에서 활동도 하시고, 관혼상제가 다 이루어지는 게 또 본당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인 본당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교회법에서도 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이어야 한다. 일정한 지역 내 그리스도 신자들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유용한 곳에서는 어떤 지역 내 그리스도 신자들의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하여진 속인적 본당 사목구들이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교구장의 의무에서도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 다른 예법의 신자들이 혹시 있으면 그 예법의 사제들이나 본당 사목구들을 통하여서든지 또는 교구장 대리를 통하여서든지 그들의 영적 필요를 배려해야 한다.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살면 교구장은 필리핀 신부를 불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필리핀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속인 본당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산호세,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은 한인 성당이 있죠. 캐나다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똑똑하고 뭐 돈 좀 많이 모았고 그러니까 노력한 기간이 기니까 돈을 모아서 우리가 본당을 만들고 교구에 요청을 해서 그럼 우리 교구에서 가잖아요. 우리 교구도 가듯이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아직 못했고 그렇게까지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성당을 만들기는 좀 어렵죠. 이제 좀 베트남 신자들은 서울에서 그렇게 좀 해요.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상가 3층, 4층을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서울교구에다 얘기를 해서 서울교구에서는 베트남에서 얘기를 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교구에는 아직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것들이 진정 선교를 위해서 이주민들을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짧게 빠르게 말씀드렸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 많이 가잖아요, 요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과연 이주민들은 누구인가? 순례자라는 거죠. 이주민들은 순례자고, 그 순례자는, 이 지상에서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모두 순례자이며,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이자 순례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지금 여기에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전까지 잠시 여기에 머무르는 이주민이고 순례자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외국인이 와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좀 오늘 쭉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그냥 이주민은 나다. 나도 그들도 같은 순례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는 이주민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위로해 주시며 빈곤과 폭력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주민들과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이 땅에서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